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요, 우리 모두 경제 탐정이 되어서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 미스터리 중 하나죠. 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실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블랑샤 교수의 거시경제학 교재를 지도 삼아서 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마리를 하나씩 아주 쉽고 명쾌하게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서입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시죠.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주택 가격이 정말 무섭게 치솟습니다. 그러다가 2006년을 기점으로 마치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그대로 곤두박질 치죠. 바로 이 꺾이는 지점, 여기가 모든 사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요, 이 정도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주택 가격이 좀 떨어져도 경제 성장이 약간 느려지는 정도겠지. 지금 우리가 기억하는 이런 전 지구적인 재앙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던 주택 문제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키운 그 숨겨진 요인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수사 현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택 시장입니다. 이때 분위기는요, 정말 말 그대로 광풍이었습니다. 사람들 머릿속에는 집값은 영원히 오를 거야 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가 꽉 차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빚을 내서 집을 샀던 거죠. 집을 사는 게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확실하게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라고 모두가 믿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사건의 무대 뒤편, 아주 복잡한 금융의 세계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이 여기서부터 자라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뜨거운 시장에 기름을 부은 게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당장 집 살 돈이 없는, 그러니까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한테까지 은행들이 걱정 마세요 하면서 대출을 마구 해준 거예요. 아니, 은행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을까요?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혹시 대출자가 돈을 못 갚더라도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그 집 팔아버리면 우린 손해볼 거 없어. 이런 아주 안일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마법 같은 금융 혁신, 바로 증권화가 등장합니다. 이걸 통해서 은행은 위험한 대출을 직접 떠안고 있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비유를 하자면 좀 위험한 재료들로 만든 소시지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전 세계에 팔아넘긴 것과 비슷해요. 이 대출들을 잘게 섞고 썰어서 새로운 금융상품으로 만들어 팔아버린 거죠.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과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의 어느 평범한 마을에서 시작된 대출이 증권화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쫙 팔려나갑니다.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 과정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위험이 마치 투명하게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위험이 잘게 쪼개져서 전 세계 금융 시스템 곳곳으로 스며든 건데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들은 이 상품들을 자기 돈으로만 산 게 아니었어요. 엄청난 돈을 빌려서, 즉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 규모를 뻥튀기 한 겁니다. 100원 가지고 1000원, 2000원어치 투자를 한 셈이죠. 이건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말 그대로 쪽박을 차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손실 역시 몇 배로 불어나니까요. 자,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됐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도미노, 바로 주택 가격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어떤 끔찍한 연쇄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세 번째 챕터, 위기의 전염입니다. 집값이 무너지자마자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았던 금융상품들은 하루아침에 독성 자산, 다시 말해 금융계의 시한폭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 무서웠던 건 이 폭탄이 어디에 또 얼마나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그 공포감이었어요.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불신에 휩싸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2008년 9월 15일, 거대 투자은행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이 공포는 현실이 됐습니다. 경제의 혈액과도 같은 돈의 흐름이 그냥 뚝 멈춰버린 거예요. 신용시장이 꽁꽁 얼어붙었고 은행들은 서로조차 믿지 못해서 돈줄을 잠가버렸습니다. 기업도 우리 같은 가게도 돈을 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 그래프가 그 결과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금융시장의 공포가 순식간에 우리 삶,
즉 실물 경제로 번진 겁니다. 기업들은 투자를 멈췄고 사람들은 소비를 줄였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결국 이건 대량 실업과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자유낙화하는 경제를 구하기 위해서 정책 당국자들, 우리 사회의 구조대가 출동합니다. 과연 이들은 어떤 대응을 했을까요? 비유하자면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고 동시에 수혈을 하는 것과 같았어요.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꺼내든 거죠. 신용시장을 녹이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고 돈을 푸는 통화정책, 그리고 정부가 직접 돈을 써서 수요를 살리는 재정정책, 이 두 가지가 동시에 투입되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경제학의 ISLM 모형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세요. 금융위기라는 거대한 충격 때문에 경제 전체의 수요를 나타내는 IS 곡선이 왼쪽으로 확 쪼그라들었습니다. 경제가 안정적이었던 A 지점에서 A 프라임 지점으로 이동하면서 깊은 침체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죠. 자, 첫 번째 처방전이 나옵니다. 바로 금리 인하였죠.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낮추니까 시중에 돈이 도는 걸 나타내는 LM 곡선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동합니다. 기업과 가게가 다시 돈을 빌려서 투자하고 소비하게끔 길을 터주려는 응급조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직접 나섭니다. 정부가 돈을 풀고 세금을 깎아주자 아까 쪼그라들었던 경제 수요, IS 곡선이 다시 오른쪽으로 살아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이 힘을 합쳐서 경제를 B 지점으로 이동시키면서 정말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거대한 경제적 지진과 그에 대한 대응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할 핵심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택시장의 비이성적인 거품, 그리고 그 위험을 아주 교묘하게 포장해서 전 세계로 퍼뜨린 복잡한 금융상품들. 마지막으로 빚으로 쌓아올린 거대한 탐욕의 성, 바로 레버리지.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역사상 최악의 퍼펙트 스톰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위기에서 정말 많은 교훈을 얻었고 여러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다음 위기에서 정말로 안전할까요?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반복되는 한 위기는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바로 오늘 내용을 공부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민에 달려 있을 겁니다.